윤도현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넥타이를 고쳐맸다. 거울 앞에서 셔츠 매무새를 다시 확인하고는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던 향수를 목덜미에 살짝 뿌렸다. 스스로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그 감정은 분명해졌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서윤이 단정한 미소로 인사했다. 4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한 외모, 어깨를 감싸는 단발머리, 세련된 메이크업,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까지 모든 것이 윤도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아, 서윤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오전 회의 자료 미리 확인하려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서류를 건네는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칠 때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윤도현은 문득 깨달았다. 이 여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내와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는 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때로는 야근까지 포함하면 주 50시간 이상이었다. 역시 서윤 씨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요. 그 말에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고, 과찬이세요, 대표님. 하며 웃는 그녀의 표정은 기분 나쁘지 않은 듯 보였다. 윤도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단정한 검은색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 고급스러운 구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도현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서윤이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질투심이 피어올랐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 회사에 나오는 이유, 향수를 뿌리는 이유, 모두 그녀 때문이었다. 오후 3시쯤 서윤이 커피를 들고 왔다. 대표님, 아메리카노 드세요. 고마워요. 서윤 씨도 앉아서 같이 마셔요.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윤도현에게는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녀와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매월 말이면 야근을 함께했다. 마감 업무로 회계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시계는 벌써 9시를 넘기고 있었고 사무실엔 둘만 남아 있었다. 대표님, 오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피로회복제라도 드실래요? 피로회복제보단 맥주 한 잔 어때요? 그의 제안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다. 그것도 좋겠네요. 어차피 밤샐 것 같으니 제가 사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계속 작업하세요. 그녀가 나간 사이 윤도현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20년 넘게 일해온 공간이 그날따라 특별해 보였다. 정확히는 그녀가 있어서 특별했던 것이다. 조금 뒤 정서윤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캔맥주 2개와 오징어 1봉지, 견과류까지 챙겨왔다. 안주까지 준비했네요. 월말 야근엔 이 정도는 있어야죠. 둘은 회의용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 캔을 땄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맥주의 거품이 잔에 차올랐다. 매월 반복되는 이 시간이지만 그날따라 윤도현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건배. 네, 건배. 첫 번째 캔이 비어가자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평소에는 업무 이야기만 나누던 두 사람이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윤 씨는 집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한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출장이 잦아서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사실 회사가 더 편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윤도현은 완벽해 보이던 그녀에게도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릿해졌다. 저도 비슷해요. 집에 가도 아내랑은 대화도 없고 오히려 회사가 더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맥주가 열리며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쌓인 감정 때문인지 윤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혼한 지 25년, 그중 진심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초반 몇 년뿐이었다. 이후의 삶은 그저 의무였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달랐다. 설레고 가슴이 뛰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였다. 정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검은 치마가 살짝 올라가며 드러난 허벅지 라인이 윤도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재빨리 테이블을 정리하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다. 그러나 맥주의 영향으로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녀 역시 윤도현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조금씩 술기운에 물들어갔다. 볼이 붉게 달아오르고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윤도현은 그녀가 펜을 입술에 대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표님, 좀 더워지지 않아요? 그녀가 블라우스 윗단추를 하나 풀며 말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덧 새벽 2시가 넘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자료 프린트하고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정서윤이 일어나며 말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프린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검은 치마가 걸음에 따라 살랑거렸다. 이상하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프린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용지가 걸렸나 봐요. 그녀는 프린터 앞에 허리를 숙이고 기계를 만지기 시작했다. 뒤에서 정리하던 윤도현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 치마 아래 살짝 드러난 다리의 각선미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술기운과 함께 억눌러왔던 욕망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여기 안쪽 같은데? 그녀가 더 깊이 허리를 숙이며 프린터 안을 살폈다. 윤도현은 그녀 바로 뒤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치마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몸을 굽혔다. 프린터를 만지던 손이 멈췄지만 일어서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서윤 씨. 윤도현의 목소리도 거칠게 변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술기운과 쌓여온 감정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그의 셔츠를 붙잡고 있었다. 윤도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그날 새벽 프린터 옆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선을 넘었다. 윤도현에게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로서의 감각이었다. 아내와는 이미 수년째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탓이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의 어깨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곡선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를 천천히 돌려 세웠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에 비쳐 더욱 빛나 보였다. 살짝 벌어진 입술, 떨리는 눈꺼풀,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환상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었구나. 그는 그녀를 프린터 옆벽에 기대게 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을 때 놀라울 만큼 가는 허리둘레와 부드러운 촉감에 정신이 아찔했다.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치마 아래 드러나는 다리의 탄력까지 그는 59년의 삶 중 가장 강렬한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윤도현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단추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 완전히 맡겨졌고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다. 윤도현은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갖다 댔다. 그녀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코끝을 스쳤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내일은 어떻게 하죠? 그녀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다. 윤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윤도현은 매일 아침 회사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서윤과 마주칠 때면 그날 새벽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달아올랐다. 월말이 아니어도 야근할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녁 8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나면 사무실은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회의실에서, 때로는 소파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을 나눴다. 윤도현은 매번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매끈한 다리, 완벽한 허리 라인, 부드러운 피부의 탄력까지 모든 것이 예술처럼 느껴졌다. 이젠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그녀가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윤도현도 같은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야근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 씨, 오늘 거래처 미팅 끝나고 시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들은 그렇게 회사 근처 조용한 모텔로 향했다. 윤도현은 그곳에서 온전히 그녀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사무실과는 다른 편안함과 자유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모텔보다 사무실에서의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참지 못한 그는 말했다. 서윤 씨, 잠깐 지하주차장으로 와주세요. 차에서 확인할 서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핑계였다. 지하주차장, 윤도현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관계를 가졌다. 좁은 공간,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큰 흥분을 자극했다. 하지만 윤도현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여전히 사무실이었다. 업무 시간 중, 점심시간 중, 기회만 생기면 회의실이나 사무실 구석진 곳에서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었다. 다른 직원들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몰래함은 윤도현에게 최고의 스릴이었다. 대표님, 지금 직원들 다 점심 나갔어요. 그녀가 작게 말하면 윤도현은 즉시 회의실 블라인드를 내렸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회의실에서 조용히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언제 누가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스릴과 정서윤의 부드러운 곡선이 테이블 위로 드러날 때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는 그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완벽했다. 대표님, 미치겠어요. 자꾸 소리가 새어나와요. 그녀의 속삭임조차 그에게는 자극이었다. 때로는 업무 시간 중에도 기회가 생기면 회의실 구석에서 짧게나마 스킨십을 나눴다. 그런 은밀함은 모텔에서의 편안함보다 훨씬 더 짜릿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의심이 커져갔다. 회의실 블라인드는 항상 내려가 있었고 문은 자주 잠겨 있었다. 직원들이 보고를 하러 가려고 해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수근거렸다. 윤도현과 정서윤은 항상 함께 다녔고 야근도 너무 잦았다. 요즘 대표님이랑 비서님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회의실 문이 맨날 잠겨 있고 어제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작은 회사에서 이런 일은 쉽게 숨겨지지 않았다. 윤도현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녀와의 시간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자주 함께하려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 벌어졌다. 영업부 직원이 우연히 모텔 근처에서 윤도현과 정서윤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봤다니까? 대표님이랑 서윤 비서님, 모텔에서 나오는 거? 헐. 진짜였구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사무실에 들어선 윤도현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거래처에서도 소문을 들었는지 계약에 문제가 생겼고 회사 매출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도현은 정서윤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졌다. 대표님,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회사도 힘들어지고 있고. 윤도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렇게 간절하던 그녀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다. 서윤 씨, 우리 사이가 그 정도였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그때부터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야근을 피했고 윤도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 했다. 그는 그런 그녀가 답답하고 슬펐다. 예전처럼 회의실에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대표님. 이제 정말 위험해요. 윤도현에게 그 위험함은 스릴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부담이었다. 그는 점점 외로워졌고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거리를 두려 해도 갈망은 커져만 갔다. 월말이 되어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조용해진 사무실, 윤도현은 정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서윤 씨, 오늘은 우리 예전처럼. 안 돼요, 대표님.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러나 윤도현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과 갈망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고 차가웠다. 윤도현은 정서윤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쉽게 놓지 않았다. 싫어요, 대표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몇 주 동안 쌓인 욕망과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회의실에서 윤도현은 결국 반강제로 그녀에게 선을 넘었다. 그녀가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도현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전날 밤 자신이 좀 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정서윤이 받아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냉담했다. 대표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회의실로 그를 불렀다. 그는 사과할 생각으로 따라 들어갔다. 서윤 씨, 어제는 내가 좀... 이것부터 보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서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전날 밤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정서윤은 분명히 싫어요. 그만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었고 윤도현은 그녀를 억지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뭐예요? 어제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서윤 씨, 이건... 이 영상이 직원들, 그리고 대표님 아내분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영상 속 그의 모습은 명백히 강제적인 행동이었고 정서윤의 거부 의사도 분명히 담겨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금으로 2억 원이요. 이번 주 안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계속 주셔야 해요. 윤도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녀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2억 원이라니? 그리고 매달 500만 원? 네, 맞아요. 대표님 회사 규모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만약 거절하시면 이 영상이 어떻게 퍼질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성추행, 강제추행. 요즘 세상에 이런 일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회사는 물론이고 가정도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의 머리는 어지러웠다. 2억 원이라는 돈은 회사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고 매달 500만 원씩 추가 지출은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하루 드릴게요.
그 이후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안전한 곳에 여러 개 백업해뒀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여러 곳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놨어요. 그는 완전히 꼼짝없이 당했다. 그녀가 이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다. 서윤 씨,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였나요? 사이요. 대표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윤도현은 혼자 남아 머리를 감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하루는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매달 5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하며 잠을 설쳤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회계팀에 바로 들킬 게 뻔했다. 개인 재산으로는 당장 2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아내에게는 회사 확장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거짓말했다. 여보,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해?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래예요. 아내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동의해줬다. 윤도현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일주일째 되던 날 윤도현은 정서윤을 회의실로 불렀다. 준비됐나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준비했어요. 그는 은행 통장을 내밀었다. 2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녀는 통장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매달 500만 원은 언제부터 주시면 되나요? 다음 달부터요. 매월 말일에 드릴게요. 좋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대표님. 그녀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윤도현에게 악마의 웃음처럼 느껴졌다. 서윤 씨,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금으로선 계속 여기서 일할 생각이거든요. 윤도현은 절망감에 빠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어떻게 이런 악몽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녀에 대한 사랑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두려움과 분노만이 남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영상이 세상에 퍼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다음 날부터 윤도현은 정서윤을 대할 때마다 위축되었다. 예전에는 그녀를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식은땀이 흘렀다. 회사 경영도 점점 어려워졌다. 큰돈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니 여유가 없었다. 그는 매일 후회했다. 왜 그날 밤 그녀의 거절을 무시했을까? 왜 욕망을 참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신세가 되어버렸다. 몇 달이 흘렀다. 그는 매달 말일마다 500만 원을 그녀에게 건네야 했다. 회사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직원들 급여조차 주기 어려워졌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좀 늦을 것 같은데요. 경리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도현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거래처 대금도 밀리고 임대료도 연체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세무조사까지 들어와 탈세 혐의로 큰 벌금이 부과되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급여가 밀리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정서윤만은 회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돈줄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더 친절한 척 행동했다. 대표님, 커피 드릴까요? 오늘 일정 정리해뒀어요. 그녀의 공손한 말투 속에서 그는 오히려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겉으로는 완벽한 비서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옥죄는 족쇄였다. 결국 그는 회사 건물까지 팔아야 했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그는 정서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정말 더 이상은 못 주겠어요.
안 되겠네요. 대표님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결국 회사는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런데 한 달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윤도현의 아내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메시지에는 짧은 문구와 링크 하나가 담겨 있었다. 남편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아내가 링크를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회의실에서 윤도현이 정서윤을 강제로 밀어붙이던 그 장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게 뭐야?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설명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영상 속 모든 장면이 너무도 명확했기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아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만 찍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그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위자료로 넘겨야 했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그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윤도현은 허름한 원룸에 앉아 벽에 기대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흐릿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방 안은 어두웠다. 책상 위에는 지난달 말일에 빠져나간 마지막 통장 내역서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아직 뜯지 않은 법원 통지서가 쌓여 있었다. 회사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 지금 남은 건 스스로에 대한 후회뿐이었다. 가끔은 정서윤이 보내온 영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며 온몸이 떨리기도 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거래를 하고 있을까?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무력했고 감정은 이미 메말라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도현은 동네 근처 편의점에서 우연히 한 여고생을 보게 되었다. 계산대에 서 있던 그녀는 잔돈을 받으며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은 한때 정서윤에게 처음 느꼈던 설렘과 비슷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아직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던 시절, 단순히 누군가의 미소만으로도 하루가 설렐 수 있던 시절이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끝난 걸까? 이대로 모든 게 끝나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남은 게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과연 주어질 수 있을까?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실수는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완전히 부서진 마음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싶은 게 아닐까? 윤도현은 골목길을 지나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고 미세한 숨결 하나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건 희망일까? 미련일까?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일까? 그렇게 그는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